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직 페어가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이른 시간에 오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번 컨버세이션은 기본적으로 오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틀 동안 진행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번 그 아트부산 컨버세이션에서는 NFT에 대한 스페셜 토크를 마련을 하고, 그리고 내일은 이제 아티스트 토크라든지 그런 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아트부산에서 요청을 받고 NFT 아트에 대한 특강을 오늘 이제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션은 총 6개로 구성이 되는데, 세션 마지막 세션은 오늘 다 소화를 못해서 내일 아침에 세션이 하나가 추가로 진행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세션 6개 소개를 아주 간단하게 드리자면, 제가 첫 번째 세션으로 아주 간단한 인트로덕션, 그 NFT 아트에 대한 인트로덕션을 하고, 그리고 케니 쉑터라고 이제 NFT 아티스트인 분이 나오셔서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활동하는 NFT 작가들 토크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벨베데레 미술관에서 최근에 그 클림트의 키스 작품을 가지고 NFT를 발행했는데 그쪽에서도 들어오시고, 그렇게 해서 총 6개의 세션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면 시간이 길지가 않으니 그 NFT 아트에 대한 인트로 섹션을 제가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최근에 많이 들어보셨죠? 당연히 많이 들어보셨으니까 이제 여기까지 오셨는데, 기본적으로 NFT 아트는 블록체인이라는 어떤 기술에 기반을 하는 새로 등장한 예술의 한 형태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설명을 진행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NFT 아트에 대해서는 감을 잡으실 거고요. 블록체인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정보의 분산 저장 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과거의 모든 정보는 여러분들 컴퓨터를 통해서 저장이 되고 그게 어딘가로 전달되고 하는 건데, 그 정보를 한 곳에 저장하는 게 아니라 여러 곳에 분산 저장함으로써 내 뭔가 파일을 잃어버리거나 하더라도 그게 다른 컴퓨터에 저장이 있고, 혹은 그 파일을 한 곳에서 변형을 해도 다른 곳에 원본이 저장 또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 위변조가 불가능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새로운 기술입니다. 그래서 그 정보의 분산 저장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통제를 하지 않고, 그리고 위조가 불가능하다라는 어떤 큰 특징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새로운 기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새로운 데이터 저장 방식은 어떻게 보면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이죠. 과거에는 뭐 USB에도 저장을 하고 어디 CD에다도 저장을 하고 그렇게 다양하게 저장을 하다, 이제는 그 정보를 분산 저장하는 그 블록체인 어떤 방식으로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양한 어떤 저장 방식, 정보의 저장 방식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무수히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데, 그 가장 대표적인 활용 방식 중에 하나가 사실 지금 나온 게 가상화폐고, 그리고 그 가상화폐 중에서도 가장 큰 어떤 그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어떤 하나의 비즈니스, 그리고 하나의 블록체인이 비트코인, 여러분 알고 계시는 비트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이제 비트코인도 있고 이더리움도 있고 한국에서는 뭐 클레이튼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가상화폐들이 있는데, 이 가상화폐 중에 하나인 이더리움, 어떻게 보면 이더리움이 바로 NFT 아트를 가능하게 한 그 가상화폐의 한 형태인데, 이 이더리움의 창시자인 비탈리크 부테린이라는 사람은 이 블록체인이라는 거를 정의하기를, 기본적으로는 그것은 권리의 기록이자 권리 침해를 방지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새로 개발한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은 어떤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것이다. 정보를 분산 저장함으로써 그 권리를 보장해주고 누군가가 그 정보를 침해하지 않도록 만들어준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NFT인데, 블록체인 안에서 가상화폐가 나오는 거고, 이 가상화폐 내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비트코인 같은 게 이제 나오는데요. 기본적으로 그 어떤 저희가 자산의 종류를 보면, 예를 들면 달러나 금이나 이런 거는 1달러하고 1달러하고 동일하잖아요. 그래서
교환이 가능하죠. 1달러하고 1달러 교환 가능하고 이제 이거는 근데 우리가 현물 자산이란 말입니다. 현실 상태에서 캐시가 존재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게 가상의 어떤 공간으로 오면 거기에서 1대1 교환이 가능한 게 바로 가상화폐죠. 그래서 1비트코인은 1비트코인하고 동일하죠. 그러면 다시 이제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1대1로 등가의 어떤 가치를 가지는 것이 있는가 하면 하나가 다른 하나하고는 등가의 가치를 가지지 않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유일한 것들, 어떻게 보면 미술 작품이라든지 그런 그 크리에이티브하게 이제 창작된 것들이 유일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되죠. 그래서 물리적 공간에서 유일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대체 불가능한 것들은 대표적인 게 예술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가상의 공간으로 왔을 때 그러면 대체 불가능한 뭐 어떤 것, 그 가상 공간 속에서의 크리에이티브한 창작물, 바로 그게 non-fungible token, 대체 불가능한, 그러니까 유일한, 근데 그게 온라인 공간에서 존재하는, 그러니까 데이터 기반의 창작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NFT라는 거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림 작품이 대체 불가능한 것처럼 이 가상의 공간에서는 어떤 그 크리에이티브한 창작물, 디지털 창작물 자체가 대체 불가능한 건데, 그 대체 불가능한 게 그냥 제 컴퓨터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블록체인이라는 그 데이터 저장 어떤 그 토큰에 심어져 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이 되게 생각하실 때, 그 정보 저장을 USB에다 했지. 그 다음에 요즘에 저희 뭐 구글 드라이브에다도 하잖아요. 근데 그 구글 드라이브나 그런 것보다 원 드라이브도 있고 구글 드라이브도 있고 클라우드도 있고 별의별 게 다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하나의 블록체인이라는 어떤 새로운 기술에 기반해 가지고 거기에 저장해 주면 그 누구도 손댈 수도 없고 변조할 수도 없고 아주 안전하게 수없이 많은 컴퓨터에 저장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NFT는 결국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디지털로 제작된 창작물인데, 다시 말해서 어디 저장되어 있다? 이 블록체인 안에 저장돼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NFT 개념이 처음 이제 등장하게 된 배경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NFT는 기본적으로 디지털로 제작된 창작물이에요. 그러면 디지털로 뭔가 아트 작품을 만들었던 시기로 한번 돌아가 보면 그게 언제냐? 바로 어떻게 보면 컴퓨터가 등장했던 어떤 그 시기부터 디지털 기반한 예술 작품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90년대 중반부터 후반까지 갑자기 시카고 아트 인스티튜트 중심으로 해가지고 디지털 아트라는 게, 디지털 아트 디파트먼트 막 그런 게 만들어져요. 새로운 뉴 미디어 학과 같은 게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배운 작가들이 졸업을 하고 미술계에서 활동을 시작한 게 2000년대 초반 정도 되기 시작하거든요. 디지털 아트라는 게 등장한 게 그때부터 등장을 해요. 자, 그러면 2000년대 초반부터 그 사람들이 사회에 나와서 디지털 아트를 열심히 한 10년 정도 제작을 합니다. 근데 열심히 작업 활동을 했는데 미술관에서도 초대를 받지 못하고 작품도 한 점 팔아보지도 못하고 계속 자기네들은 다른 일을 하면서 예술 창작 활동을 해요. 왜일까요? 여러분, 이 아트페어에서 보신 많은 작품들 다 어떻게 보면 작품이 판매가 가능한 거죠. 판매가 가능하다는 거는 작가들이 그 작품을 판매하면서 벌어들이는 수익을 가지고 본인들의 또 다른 작업을 이어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디지털 작업을 제작하는 작가들은 작품을 판매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그 디지털 작품이 다 복제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 상에다 올려가지고 홍보하는 순간, 그래서 이 사진이 뭐냐면 이게 2014년도에 뉴 뮤지엄에서 했던 렉처 이미지예요. 그러면 왼쪽에 계시는 분이 케빈 맥코이라는 당시의 디지털 아티스트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아닐 대쉬라는 블록체인 어떤 기술자 연구하시는 분인데,
디지털 아티스트로서 작업을 열심히 했는데 디지털 아트는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한테 좀 보여주려고 하면 미술관 같은 데서 초대를 안 하니까 홈페이지 같은 데 올리게 되고, 근데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순간 사람들은 그거를 다 카피해 가고 소스도 따가 버리고, 그러니까 그거를 판매는 아예 꿈도 못 꾸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디지털 아트는 다 좋기는 한데 결코 그걸 가지고 뭔가 수익 활동을 할 수 없고, 그럼으로써 다른 예술 분야, 회화나 조각이나 그런 데처럼 작품을 팔아 가지고 전업 작가가 될 수 없는 현실인 거죠. 그게 큰 문제고, 그래서 이 오른쪽 분이 애닐 대쉬라는 분이 블록체인은 참 멋진 기술이 하나가 만들어졌는데, 그러니까 블록체인이라는 어떤 기법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서 최근 가상화폐 같은 게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거가 사실은 그냥 기술일 뿐이고 지금 용도를 찾지 못했다.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둘이 만나가지고 뭔가 한번 오랜 대화를 해봤는데, 그래서 만들어낸 게 이날 2014년에 프레젠테이션을 해요. 디지털 아트는 무한 복제가 가능하고 변조도 가능하고, 그래서 원작자는 심지어 보호도 되지 않고 만들어서 올리는 순간 다 퍼가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판매 시장도 형성되지 않고, 블록체인은 어떤 권리를 하는 기록이기는 하고 위변조도 불가한데 문화적 효용가치, 지금 용도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이거가 두 개 한번 섞어보면 뭐가 나오지 않을까 해가지고 여기에서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2014년도에 NFT 아트가 결국 뭐예요? 블록체인 안에 디지털 아트를 심는 거죠, 한마디로. 그렇게 해서 이제 NFT 아트의 등장이 나오게 되죠, 미술계에서 처음으로. 그래서 미술 작품에 대한 소유의 욕구가 원본성과 희소성에 기반한다면, 여러분 미술 작품 왜 사세요? 100개, 1000개, 10,000개 똑같은 게 있다면 저 어떤 것에 우리가 그런 값을 지불을 할까요? 그렇지 않죠. 결국 미술 시장이라는 게 존재하는 것, 미술품 소유에 대한 욕구는 아주 근본적으로는 그게 유일한 거다. 그리고 유일한 어떤 예술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다. 그런 요소가 있죠. 그래서 이제 굳이 미술품이 아니더라도 어떤 소장품 시장, 희귀한 어떤 희소성에 기반한 어떤 그런 시장에서는 그게 얼마나 희소하냐. 근데 동시에 희소하면 뭐를 따지죠? 그럼 진짜 맞냐? 이 두 가지가 굉장히 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술 작품에 대한 소유의 욕구는 아주 기본적으로 원본성하고 희소성에 기반한다.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에 의해 디지털 창작품의 원본성과 희소성이 보장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 전에는 그게 보장될 수가 없었는데, 그래서 원본성과 희소성을 뒤진 디지털 창작품으로 이제 디지털 어떤 데이터 기반한 작업도 어떤 소유와 욕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어떤 이제 블록체인 안에 들어감으로써 저게 원본이다. 카피는 존재할 수 있어요. 100개의 카피가 존재해도 거기에서 블록체인에 심어진 데이터는 유일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원본이다라고 보장된 거는 딱 하나밖에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사람들은 똑같은 이미지가, 똑같은 데이터가 100개가 있어도 저게 원작인 거를 소유할 수 있다라는 어떤 사실이 생긴 순간 그것을 소유하고 욕망하게 되는 거고, 욕망을 하면 어떻게 되죠? 싸우나요? 내나 전쟁하나요? 예전엔 그랬죠. 예전에 이렇게 뭐 17세기, 16세기, 15세기로 돌아가면 가지고 싶으면 전쟁을 해야 돼요. 가서 싸워서 이겨서 얻어내는 거죠. 그런데 이 현대화되는 사회에서는 원하면 돈을 지불하면 됩니다. 시장이 그런 어떤 욕망을 해소해주는 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NFT 아트도 어떤 욕망의 대상이 되면서 그것을 구매할 수 있는, 돈을 지불하고 구매할 수 있는 플랫폼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사실 저 기술만 등장을 하고 2014년도에 저 애닐 대쉬하고 케빈 맥코이가 저 실험을 했는데, 그 뒤에 플랫폼이 등장한 거는 2017년, 18년부터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가능성을
알고 있다가 그거를 실제로 플랫폼으로 만들어서 NFT 아트라는 거를 거래하는 어떤 장이 선 거는 한 4, 5년 정도 지나면서죠. 그러면 NFT 플랫폼이라는 건 뭐냐? 한마디로 NFT 거래 시장인 거예요. 근데 그 거래 시장인데 디지털 아트를 거래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온라인 플랫폼에서 진행이 되는 거고요. 이 거래 시장에서는 디지털 아트를 이제 블록체인 안에다 심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심는 과정을 민팅이라고 해요. 한마디로 그 블록체인 어떤 기술을 제공해주는 플랫폼인 거죠. 그래서 제 컴퓨터에 제가 뭔가 이미지 파일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면 저 플랫폼에 가가지고 블록체인 화하고, 그러니까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NFT화 하는 거죠. 변신을 시키는 거죠. 그렇게 하는 과정을 민팅, 그리고 그렇게 이제 그 스마트 컨트랙트에 기반해 가지고 민팅된 NFT 아트를 거기에 바로 올리는 것, 그래서 판매하는 과정, 누군가는 거기서 이제 구매하게 되는 거죠. 구매한 뒤에 그건 어떻게 되나요? 그 사람의 가상화폐 지갑으로 들어가요. 그 플랫폼에 안에 있는 가상화폐 지갑에 그 작품이 들어가 있게 되고, 이 구매자는 구매를 하는 순간 이게 본인의 소유가 되는데, 여기에서 굉장히 또 재밌는 게, 현실 공간에서 작품을 사서 그게 내 소유가 되면 제가 이거를 재판매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옥션에다 연락을 하든 갤러리에다 연락을 하든 언젠가 다시 또 어딘가를 누군가를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플랫폼의 놀라운 점은 내가 사는 순간 바로 버튼 하나를 통해서 제가 재판매 희망 버튼을 누르면 바로 판매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NFT 플랫폼이라는 게 사실 NFT 아트가 등장했지만 이 NFT 아트가 거래되고 판매되고 지금처럼 굉장히 많은 어떤 시장을 만들게 될 수 있었던 거는 이 NFT 플랫폼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NFT 기술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뭘 할 수 있을까 수년 고민을 했어요. 근데 결국 그 플랫폼을 만든 사람들은 결국 이 NFT라는 거를 어떤 이미지 창작물하고 연결시켜 가지고 그 이미지를 거래하는 그런 시장을 만들면 무수히 많은 작가들이 자기가 만든 이미지를 팔려고 할 거고, 그리고 그거를 소비하고 소유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그걸 사려고 할 거고, 다시 재판매하는 시장까지 만들어주면, 연결시켜주면 그게 그 안에서 끊임없이 사고팔고 할 수가 있겠구나. 그러면 거기에서 플랫폼은 무슨 장사를 하는 거죠? 수수료 장사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가상화폐 그 플랫폼들이 가상화폐를 거래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수수료를 벌어들이는 것처럼 뭐 업비트라든지 이런 NFT 거래 플랫폼들이 거의 민팅이라든지 어떤 이 거래 수수료가 10에서 15%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플랫폼 하나를 만들면서 무수히 많은 거래를 통해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거는 이거를 아까 사고 바로 재판매할 수 있다고 그랬죠. 뭐 1년 후에 재판매하든 2년 후에 재판매하든 바로 재판매하든 다 가능한데, 재판매를 하면서 또다시 수수료를 지불하게 되는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거래가 되면 될수록 지속적으로 수수료가 창출될 수 있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그런 그 NFT 거래 시장으로는 굉장히 다양한 플랫폼들이 지금 현재 만들어져 있습니다.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오픈시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한마디로 정말 이 NFT 시장의 바다 같은 곳이죠. 온갖 종류의 NFT를 뭐 다 팝니다. 뭐 운동화 NFT에서부터 해가지고 사진 보면 뭐 이렇게 뭐 가상의 땅도 팔고요. 운동화도 팔고요. 가상의 뭐 이미지 창작물도 팔고 가상의 아트도 팔고, 그냥 여기서는 온갖 가상 자산을 다 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백화점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온갖 것들을 다 거래하니까 백화점처럼 수수료가 어마어마하겠죠. 그래서 현재 오픈시가 NFT계에서 차지하는 그 마켓시어가 한 60%가 넘고요. 근데 이제 오픈시가 이렇게 장악을 해버리니까 한마디로 구글처럼 그 나머지들은 이제 차별성을 좀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등장하는 게 뭐 니프티 게이트웨이라든지 슈퍼 레어라든지 뭐 그리고 또 메이커스 플레이스 해가지고 어떤 곳은 조금 더 아티스틱한데 어떤 데는 스포츠 관련된 NFT만 다루는데 어떤 데는 또 뭐 어떤 것만 이런 식으로 조금씩 차별화되기 시작합니다. 이 니프티 게이트웨이에서는 비플의 작품이 크리스티 옥션에서 어마어마한 가격으로 거래가 됐었죠. 그래서 6,900만 불, 그러니까 한 720억, 750억 사이에 거래가 됐었는데 저도 이날 기억이 나요.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작가가 크리스티 옥션에서 거래가 됐는데 780억이다. 그러니까 생존 작가 중에서 넘버원 작가가 제프 쿤스, 그리고 두 번째 작가 데이비드 호크니까 넘버원, 두 번째가 제프 쿤스. 근데 갑자기 생존 작가 중에서 낙찰가가 넘버 3가 됐는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작가인 거예요. 비플이라는 작가고 뭐 빈켈만이라는 마이크 빈켈만이라는 그 원래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이런 어마어마한 가격에 판매가 된 거죠. 이 사람이에요. 83년생입니다. 엄청 젊은 사람이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미술계에 대해서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런 사람, 이 사람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지? 그리고 이게 또 뭐 NFT 아트가 뭐야? 미술계에 있는 사람들 100명 중에서 NFT 아트 얘기 들어본 사람은 이 사람 전에는 한 3명, 한 3% 정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다 알죠. 여러분 다 여기 와서 지금 NFT 아트 듣고 있잖아요. 이게 작년 3월이니까 지금 한 1년 정도 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자, 이게 어떻게 갑자기 우리의 관심을 끌었죠? 만약에 이게 한 1,000불에 팔렸으면 이렇게 우리가 관심 가졌을까요? 말도 안 되게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한 작가가 한 780억에 거래가 됐다. 그것도 디지털 아트래. 실물도 없는 거래. 그리고 가상화폐로 거래됐대. 근데 바로 그게 아까 어디에서 거래됐다고요? 크리스티를 통해서 홍보됐는데 거래 자체는 그게 아까 제가 플랫폼들은 민팅이 돼야 되고 그 위에서 거래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크리스티는 이 NFT를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이 없어요. 그냥 회사일 뿐이지. 그러면 그거를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어야 되고 가상화폐를 주고받을 수 있는 플랫폼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크리스티가 중개자가 되고 그 작품을 창작한 거는 비플이 되는 거고 그 비플의 작품이 올려진 곳은 아까 얘기했던 니프티 게이트웨이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야 해가지고 들어가 보니까 의외로 굉장히 이미 유명한 사람이죠. 순수 미술계에서는 유명하지 않지만 이미 이 사람이 뭐 에미넴이라든지 저스틴 비버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 이미 다 콜라보레이션 해가지고 뭐 이미 그 루이비통하고 콜라보레이션해서 이런 뭐 패션쇼 하면서 거기 이미지도 다 들어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유명한 디지털 아티스트인데 순수 미술계에서 유명한 게 아니라 광고 업계라든지 어떤 디자인 업계라든지 그런 쪽에서 유명한 사람인 거죠. 애니메이션. 그리고 사실 이 사람이 2020년대 말에 이미 NFT 시장에서 한 6억 에서 10억까지 작품이 거래가 되고 있었어요. 이미.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아직까지 이 NFT 아트를 진짜 순수 미술 시장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결국에는 크리스티가 이 비플을 크리스티 옥션을 통해서 거래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이 비플에 대해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람이 한 6억에서 10억까지는 거래됐는데 이 사람도 스스로 놀란 게 어떻게 780억이라는 그 금액에 거래되느냐. 뭐 특별한 뭐 다른 걸 만든 것도 아니고 똑같은 작업인데 어떻게 도대체 그렇게 높은 가격에 거래될 수 있었냐. 그것에 한번 구조를 들여다보면 어떻게 보면 첫 번째는 문맥의 전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는 그냥 NFT 아트라고 불리기는 하지만 그냥 뭔가 이미지, 디지털 이미지를 컬렉션하는 어떤 그런 업계에서 그냥 우리 뭐 이베이라든지 거기 들어가면 무시 많은 거 컬렉션 하는 곳 있거든요. 그런 때만 있었는데 그게 한마디로 최고의 어떻게 보면 초고가 수집품 시장으로 진입해서 들어오게 된 거죠.
미술 시장이라는 거는 뭐 리히터라든지 뭐 여러분 다 아시는 그런 잭슨 폴록이라든지 피카소라든지 그런 어떤 초고가의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이미지 창작물 시장 아닙니까? 그게 이제 결과물이 페인팅이든 조각이든 하는데, 근데 이 시장으로 바로 진입해가지고 들어온 거죠. 그리고 동시에 홍보 채널하고 메시지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그냥 그 플랫폼 위에다 올려놓고 팔기만 하는 거예요. 그랬던 시장인데 갑자기 옥션으로 들어오면서 어떻게 되죠? 홍보가 어마어마하게 진행이 되는 거죠. 비플의 5,000 days 해가지고 여러분 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요. 설명이 끝도 갓도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NFT 아트에 들어오면서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아, 그러면 그 과거에 광고 만들었던 사람이 뭐 디지털 그런 거 이미지 만들어서 그거를 만든 작가들이 지금 갑자기 다 NFT 아트라는 이름으로 미술계로 지금 진입해서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들이 진입해 들어오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건지 미술계에서. 근데 어찌됐든 지금 그 경계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되는 시점에 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트페어를 보시면 중간중간 NFT 아트들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 NFT 아트가 뭔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선 기본적으로는 디지털 창작물이에요. 근데 그거를 보관하는 방식 그리고 판매하는 플랫폼이 지금 변화가 된 거죠. 블록체인에 저장이 돼 있어서 원본성이 생기고, 그리고 그게 여러분이 만약에 그걸 구매하시면 그걸 구매한 사람은 여러분이라고 거기에 딱 기재가 돼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판매하는 순간 또 그 다음 구매자한테 넘어가면서 그 데이터 안에 이미 그 소유자의 이름이 기록이 돼 버리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저장의 기법이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우리가 미술계에서 보면서, 근데 이제 시장이 갑자기 형성이 되면서 너무 많은 작가들이, 심지어는 제가 아는 사람은 자신의 아드님이 만든 아이패드로 만든 이미지를 민팅을 해가지고 돈을 버시는 분도 있어요. 뭐 이렇게 보면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미술 시장 안에서 거래되고 있는 정말 미술 대학을 나와가지고 미술계에서 활동하면서 어렵게 작업을 해오시는 작가님, 근데 어떻게 보면 작품 거래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죠. 근데 미술 공부를 한 번도 하지 않고 그냥 아이패드로 그림을 좀 그렸는데 그거를 민팅했더니 막 판매를 하고 있는 이런 분들도 존재하고, 어떻게 보면 사실 지금 우리 순간에 NFT 아트가 던진 거는 도대체 예술이 뭐지?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진 거나 다름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NFT 아트는 어떤 예술의 경계를 확장한 것이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그 경계가 도대체 무엇인지, 예술은 무엇인지,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 그런 질문들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좀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러면서 이제 등장한 굉장히 다양한 NFT 아트가 있어요. 그러면 크게 카테고리를 우리가 보면 NFT를 활용해 가지고 PFP 사업이라고 프로파일 픽처스라고, 여러분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요거 아시죠? 그 보르드 앱스 야트 클럽이라고 해가지고 뭐 지루한 원숭이들의 뭐, 한마디로 이거는 이미지 사업이고요. 여러분 예전에 헬로키티 기억나시는 것처럼 키티 이미지 하나 가지고 필통도 만들고 여러분 도시락도 만들고 연필도 만들고 별의별 거 다 만들었잖아요. 요거 하나 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뭔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PFP 사업이 하나 있고, 기본적으로 아까 케빈 맥코이처럼 디지털 아트를 이미 하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메인스트림 미술 시장에서 있었던 작가들, 이거는 얼스 피셔가 한 거고요. 그리고 이건 타카시 무라카미가 한 거고요. 메인스트림 아트 월드에서 NFT 쪽으로 진입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미술관들에서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작품의 사진을 찍어서, 그 사진이 디지털이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NFT를 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크게 정리를 해보면, 제가 정리를 했을 때 크게 이 NFT 아트를 요 선상으로 놓고 봤을 때 하나의 그거를 가지고 수익 사업을 하려고 하는 비즈니스 모델에 가까운 것, 아트에 가까운 이 선상에서 지금 PFP 그리고 디지털 이미지, 그러니까 오리지널 작품을 사진 찍어 가지고 NFT 만드는 미술관의 사례들, 그리고 디지털 작품들, 그리고
디지털 아트, 그러니까 디지털 크리에이션이라고 한다면 약간은 상업적인 어떤 그런 광고 만드는 사람들이 조금 더 크리에이티브하게 제작되는 것, 그리고 아까 케빈 맥코이처럼 아예 아트로서 디지털을 접근하는 것, 그리고 기존에 순수 미술계에 있는 사람들이 NFT로 진입하는 것. 제가 봤을 때는 바로 이 선상에서 굉장히 다양한 NFT라는 이름 하에 어떤 상업적 모델부터 순수 미술까지 그 정도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현재 포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다 NFT 아트라고 하니까 사실 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지금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 부분들이 좀 하나씩 정리가 좀 많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질문했던 것처럼 우리는 도대체 예술의 경계를 이 선상에서 어디에다 지점을 둘 것인가? 디지털 크리에이션까지 우리는 예술이라고 얘기할까? 아니면 조금 더 가가지고 그 뭐 미술관에서 원작 이미지 찍어가지고 그거 디지털 이미지 만들면 뭐 그것도 판화의 종류 아닌가? 그것도 예술이라고 인정해줘야 되나? 이런 질문들 선상에 우리가 오늘 놓여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이루어질 나머지 세션들에서는 이런 질문에 대한 답들을 그 각각 그 NFT를 직접 제작하고 계시는 아티스트 혹은 그걸 판매하고 있는 어떤 플랫폼의 얘기들 혹은 갤러리 얘기들, 그런 얘기를 한번 다 들어볼 기회를 가지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이제 좀 없어서 제 그 인트로 섹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그러면 여러분 잠깐 한 1, 2분 쉬시고 우리가 그 사이에 케니 쉑터라고 하는 그 세션 2의 그 강연자 선생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